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채 맡고 있는 임재균이라고 합니다. 네, 국채 핵심 위주로 짧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내년 국채 금리 전망입니다. 저희는 10월까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채권 시장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11월 FOMC 이후에 금리는 변곡점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은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 1월까지는 금리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이유는 그 기관들의 자금 집행 그리고 아무래도 채권 발행 부분이 적다 보니까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빠르게 꺾여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당겨지는 부분들 때문에 금리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사례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저희는 연준 그리고 한국은행 모두 3분기 인하로 보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금리가 한 번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왜 이렇게 채권이 과매도를 보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의 그다음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금리 동결을 하고 인하할 때 국고 3년과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어땠는지를 보면은 빨간색을 제외하고 보면은 고점이 보통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한 달 내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상반기 때 너무 과도했던 시장의 기대가 지금의 약세장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장이 원하는 금리 하락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연준보다 늦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환율 시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은 원달러 환율 추이, 오른쪽은 이제 환율의 내재 변동성입니다. 결국에 한은 총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연준에 더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환율 시장 부분 때문인 건데 예를 들면은 연준의 입을 믿고 한국은행이 액션을 취할 경우에 이게 이제 리스크가 연준이 말을 바꾸는 거죠. 금리 인하 할게라고 했는데 막상 되니까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와. 그래서 우리 금리 인하 좀 더 미뤄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인하를 먼저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환율 시장 흔들리면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재차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한국은행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연준보다 앞서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다라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내적으로도 사실은 한국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가인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조건은 2%대 물가의 확인입니다. 2% 물가를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는 2024년 8월입니다. 근데 이 추정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시기가 2024년 8월 전에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2%대의 물가를 확인하는 시기는 2024년 8월이 아니라 9월 혹은 4분기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럴 경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3분기가 아니라 더 밀릴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인데요. 왼쪽 차트 보시면은 신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는 회색 막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주담대 위주로 대출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를 선적으로 한국은행이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주담대 같은 경우도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에서 최근의 스탠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스탠스를 고려를 하면은 빠르게 인하를 단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크레딧 부분 같은 경우도 인하를 저희는 단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은행의 법상 통화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사실 상반기 때를 바라보시면은 시장에서 계속 연내 금리 인하를 바라보셨던 분들의 주장은 딱 한 개였어요. 경기가 둔화되니 한국은행은 연말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근데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가 바닥이었습니다.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성장이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 인하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법상 GDP 그로스는 통화정책 목표에 없습니다. 두 번째, 크레딧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발행 시기와 만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회사채 부분만 정리해놨습니다. 총 지금 발행 잔액이 230조 원 정도가 있는데 내년에 만기가 63조 원이 도래를 합니다. 근데 발행 시기를 보시면은 2023년과 2022년에 발행한 게 10조 원이에요. 나머지 50조 원은 2021년 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가속도가 붙기 전에 발행한 채권들은 저금리로 발행을 한 거죠. 그런 채권들은 내년이 되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채권으로 상환을 하든 기존에 발행을 했던 발행사들은 고금리로 차환을 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취약 섹터라든가 취약 기업 쪽에서는 금융 불안, 우려 그 차환이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서 불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3월달 SVB 파산 때도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을 했고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중앙은행의 금리는 물가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금융 불안은 유동성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게 현재 중앙은행의 스탠스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조금 최악의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쩌면 금리가 인하가 없을 수도 있구나라고에 대해서도 조금 포지션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내년에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왼쪽 차트 보시면은 재정차익 거래 요인이 이제 플러스 영역이면 높은 상황인 건데 내년에도 재정차익 거래 요인이 높으면서 외국인들의 이런 단기 자금 쪽 시장에서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환율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장기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장기물 쪽에 들어올 때는 보통 환을 열고 들어오는데 지금 한국 채권 시장으로 유입을 하게 되면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수익도 날 수 있고 거기에 환차익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한국 채권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쪽까지도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정부가 지금 WGBI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희는 내년 9월이 되면은 WGBI에 한국 국채가 편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편입 규모는 84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보험사 부분 30년, 10년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험사 쪽에서 30년 쪽 채권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부채 듀레이션을 할인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매칭을 하는 이런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사들의 이제 장기선도 이제 부채 할인을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0년까지는 관측기가 실제로 20년 거래대가 되는 금리를 가지고 부채를 할인을 하고요. 20년부터 60년까지는 보관법, 그 다음에 60년 이상은 수렴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간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는 금리가 4.8인데 내년에 4.5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보험사들의 부채 듀레이션은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자산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30년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내년에서 내후년 넘어갈 때는 더 심해지는 게 지금 관측 기간은 20년까지죠. 근데 내년에서 내후년 넘어갈 때는 3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장기선도 금리, 수렴하는 금리는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 듀레이션은 더 늘어나고 자산 쪽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30년과 10년의 역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구간들은 조금 당분간 내년, 내후년까지도 해소가 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30년, 10년 커브 같은 경우는 역전폭 지속 확대 전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30년 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기대 수익률을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국채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크레딧, 한국 크레딧 부분 발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